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청소년 상담, 심리 및 상담 부분의 8장 상담 기법에서 집단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정의 부분에서는 집단의 상담 핵심 개념 부분은 집단 상담은 정상 범위 내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집단 상담을 이끄는 상담자는 대체로 훈련받은 전문가이거나 상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질을 가진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상담과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신뢰감과 친밀감, 그리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 간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집단 상담을 진행하죠. 그리고 집단 상담의 장점은 상담자가 많은 내담자와 접촉할 수 있어서 소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참여 등에 대한 부담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동료들 간에 서로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소속감과 동료애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의 문제나 고통이 아님을 알고 자신이나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얻어가지고 개인 상담을 깊이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공통의 과제나 아니면 집단으로 할 때는 내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내가 문제 있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대다수의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타인도 힘들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걸 보니까 개인 상담을 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의 목표는 자기 이해라든지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 이해도, 그리고 타인의 수용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향상하고 일체감을 체험함으로 해서 집단 생활과 능력,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해결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집단원들끼리의 어떤 역동이 일어나서 훨씬 더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의 기법으로는 자기 투입과 참여인데요. 집단 상담은 교재나 과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 스스로가 집단에서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집단 상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개개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 중심의 활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지금, 여기에 중심을 두고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전에 미래에 이런 것보다는 집단 상담은 지금 여기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 관찰, 그리고 분석, 그리고 지적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 활동에 밖에 제3자가 가족이나 또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어 진행되면 집단 상담 목표의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만의 문제, 그리고 그 타인,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타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목표나 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왔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집단 상담의 기법 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집단 상담의 피드백이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럼으로써 자기 성장을 위한 상담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집단 상담 구성원 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서로에게 공격하거나 직접적인 판단과 지적하는 태도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드백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비난과 그리고 판단, 그다음에 지적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집단 상담은 징벌이나 도덕적 판단의 위험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를 포함한 모든 집단 상담 참여자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단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의 참여자들도 함께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 훨씬 더 유난해지겠죠.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집단 상담자의 역할 부분에서는 집단 상담의 시작을 도와줘야 하고 집단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집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단계 부분인데요. 집단 상담 과정에서 참여하는 단계로는 집단 상담은 서로 어느 정도 친숙해지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특히 첫 번째 모임은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소개하는 과정은 모든 집단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고 상담자는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집단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에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각 구성원들에게 왜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수용과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집단 상담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구성원들 간에 자유로이 각자의 의견과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도 해야겠죠. 이러한 것이 참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의 과정 중에서 과도기적 단계는요. 과도적 단계는 참여 단계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데요. 즉 참여 단계에서 생산적인 자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과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 단계나 생산적인 단계의 그 가는 과정 안에 약간의 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과도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과제는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망설임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단계의 성공 여부는 주로 상담자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수용적이고 신뢰로운 태도를 보이고 상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도적 단계를 잘 넘겨야 집단 상담이 잘 진행되겠죠. 그리고 자급 단계는 집단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앞의 단계들이 잘 조정되면 자급 단계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상담자는 집단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대부분의 작업을 맡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꼭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 집단 안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집단이 작업 단계에 들어가면 구성원들은 집단을 신뢰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우리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커지고 결속이 되고 그리고 결속이 되어가면서 집단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거나 하위 집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작업 단계에서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특히 어려운 행동을 실행하는 처지의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함께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는 어떤 그러한 기법을 쓰면서 그들에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작업 단계에서는. 그리고 종결 단계로 가면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자와 집단 상담 구성원들은 집단 상담 과정에서 경험을 한 것을 미래의 생활 장면과 그리고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 구성원 각자의 첫 상담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한 후에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개인 상담과 동일하게 상담자는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종결은 적어도 집단에 참여할 때 약정했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결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집단 관계의 끝맺음이 점차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느낌을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종결 시기를 미리 결정하지 않았던 집단에서는 언제 집단 상담을 끝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집단 상담이 갑작스럽게 종결되어 버리면 그 종결될 때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기 쉽기 때문에 상담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종결 단계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종결 단계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결 시기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해기를 상담 시기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해기를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미리 공지하고 안내해야겠죠. 집단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집단 구성원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고요. 상담자와 차후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종결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집단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집단 상담의 실제 부분으로 들어가서는요. 실시 장소가 어딘지 가능한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적합하겠죠. 그리고 탁 트인 공간보다는 밀폐된 공간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확 트인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선을 분산하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도 그 상담도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시 이슈에 대해서는 이래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당 최소 4, 5회기나 최대 10회에서 15회기로 계획에 따라서 주 1, 2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최소 5회기이기 때문에 4, 5회기 근데 많게는 10회기, 15회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에 1회가 가장 적절하고요. 조금 더 늘린다면 주 2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구성 인원은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본인을 개방하는 것도 그렇고 타인을 탐색하는 시기도 좀 적을 수 있겠죠. 가능하면 최대 8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30명, 50명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집단 상담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성격으로는 동질 집단이나 이질 집단이 있는데 동질 집단은 보다 쉽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능하고 갈등이 적고 그리고 응집성이 빨라서 빨리 발달하고 집단 소속감의 발달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질 집단은 다양한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상호 간의 보다 의미 있는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현실 검증의 기회도 더 풍부하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의 소속감을 발달시키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 상담 참가자의 유의사항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집단원들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단원 중에 자기를 오픈했는데 이 오픈한 것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집단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원들 간의 비밀 유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모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져야지만이 집단 상담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끝으로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이버 상담의 개념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내담자가 그 문제를 가상의 공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상담자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리고 그 모색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사이버 상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버 상담이 어쩌면 부담은 덜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을 관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대면 상담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은 대면보다는 온라인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익숙한 문화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 상담의 유용어로는 게시판 상담이 있고 채팅 상담이 있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사이버 상담의 유형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사이버 상담의 형태라고 합니다. 사이버 상담실의 홈페이지에 메뉴 게시판을 개설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을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고민 답을 달아주는 상담 유형을 게시판 상담이라고 합니다. 채팅 상담은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된 내담자와 상담자가 문자 메시지로 교환하거나 대화하고 그래서 다른 사이버 상담과 달리 동시적이고 양방향적인 상담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점이겠죠. 채팅 상담은. 때문에 대면 상담과 가장 유사한 상담 방식이고 채팅 상담은 문자를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탐색과 질문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담 목표도 내담자와 상담자 합의해서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이버 상담의 어떤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상담을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개인의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내용의 비밀이 잘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담이 있는데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서버에 저장해 놓고
내담자가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담을 의미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상담은 문자 자료나 영상 자료를 상담 관련 정보에 저장해 놓고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읽기도 하고 볼 수도 있는 상담 형태이기도 합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의 상담 분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 기가진이라든지 헤이 구글 이런 그런 이렇게 AI들이 오늘 나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렇게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요즘에 한참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자료를 넣어놓고 질문과 동시에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사이버 상담을 하도록 만들어 놓죠. 이제 거기에도 정보가 데이터가 많아야 다양한 경우에 맞게 대답할 수 있는 AI가 되겠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조금 더 진화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상담은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영역의 사이버 상담인데요. 모바일 상담에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상담을 받는 문자 상담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상에 이루어지는 게시판 상담이나 채팅 상담 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모바일 상담은 우리가 흔히 하는 114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바일 상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관계라면 그런 어떤 영업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의 어떤 감정을 얼굴은 보진 않지만 목소리로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문제나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매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상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의 중요성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문화에 맞는 그들의 문화와 가장 가까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담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이버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대1의 상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주어서 상담의 품질을 높이고 상담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이버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사실 상담소가 있거나 상담센터가 있으면 그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동해야 되지만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은 자기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상담의 다양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힘듦이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면 그 노하우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사이버 상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